병마다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낮에는 서로도 시간이 바쁘니까 안 되니까 아침 조찬을 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자유한국당의 미래 구상. 미래는 누구의 세대입니까? 아이들의 세대죠. 청년들의 시대죠. 그래서 지금 청년 친화 정당을 만들자. 어떤 분들은 청년 친화 정당 그러니까 그럼 우린 뭐냐? 나이든 우리는 주인이시죠. 나이든 여러분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오지 못하는 청년들 오게 좀 하자. 이게 청년 친화 정당입니다. 청년 정치 양성을 위한 황교안 대표의 배려. 청년 부대변인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지금 청년 부대변인으로 세웠습니다. 청년 친화 정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청년 친화 정당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 친화 정당 구상도 밝히는데, 그런데 관련한 멘트는 이 정도. 또 여성 친화 정당 돼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 구체적인 구상이 많이 아쉬운 듯.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 했는지. 저는 이기러 왔지 지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말만 갖고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이 눈부시는 지구는 하나 우리가 지킨다. 지구 특공대 공해와 파괴를 즐기는 악당들 초능력 반지로 없애줄 거야. 땅불 바람 물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공약 써는 우리 영직을 위해 뭉쳤다. 지구 특공대 자연을 살리자 지구를 지키자. 태양이 눈부시는 지구는 하나 우리가 지킨다. 지구 특공대 공해와 파괴를 즐기는 악당들 초능력 반지로 없애줄 거야. 땅불 바람 물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공약 써는 우리 영직을 위해 뭉쳤다. 지구 특공대 자연을 살리자 지구를 지키자. 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또 이 노래도 들으셨어요. KBS에서 방영됐던 환경 애니메이션 출동 지구 특공대 캡틴 플래닛 주제가 함께 하셨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6시 5분부터는 전국 방송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휴가 즐기시면서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여기 휴가지에 왔다. 그리고 무엇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시원한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그리고 콩은 무료입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여러분 많이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여야가 8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운영, 국방, 외교통일, 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청해 부대를 파견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익의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여론전에 나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교학사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보일락 말락 일본의 속마음.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나 먼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 미쯔비시 나오는데요. 네네네. 전쟁 중에 범죄를 저지른 그런 거 이제 전범기업. 어? 네,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게 지금 오늘 문제였습니까? 방송사고다. 어떡하나? 아 네. 네, 그래. 그럼 또 네, 우리가 네. 또 가치를 발휘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시켰던 음. 띵띵 노역. 그래요. 팅팅 노역. 아이고 네, 네. 급 질문 수정됐습니다. 네, 급 띵띵 질문 노역. 수정. 네, 예. 그거를 오늘 네. 이게 오늘 정답이 전범기업이었는데 네. 예, 제가 띵띵띵 노역. 생각 없이 정답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안 되겠습니다. 야, 순간 땡땡 노역, 네. 땡땡 노역 이분들이 이제 땡땡 노역을 당하셨어요. 우리 네. 이 강제징용 당하신 네. 우리 피해자분들, 네. 청춘을 박탈당한, 네. 인생을 박탈당한 이 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 생각하면 참 네. 열불나고요. 그러는데 자 땡땡 노역 다녀오신 분들, 네. 그런 분들 계시고. 네.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네. 자, 이걸 우리가 감안하고 정답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애플리케이션 콩 무료입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강제 노역을 시켰던 기업들도 강제가 정답인데. 몰라? 아니. 눈치껏.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제가 고친 문제 정답도 또 말했어요. 네. 강제노역이라고. 네. 안 되겠습니다. 이게. 예. 왜 이러지 오늘? 그러면 오늘 문제는 원래 정답은 무엇이었나? 그래요. 원래 재치 있게, 네. 재치 있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 내주세요. 원래 문제요. 네. 원래 문제. 예. 그러니까는 전쟁 물자 공급에 가담한 회사 중에서 이제 강제 노역 등 뭐 이런 걸 해서 네.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이런 집단들 뭐라고 부르나? 띵띵 기업 뭐 이렇게 예, 하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 어렵네요 오늘. 네, 오늘 문제 어렵습니다. 자, 네. 하여간 땡땡 노역, 땡땡 기업 네. 둘 다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아주 엄청난 방송 사고를 네. 저희가 아주 연달아 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혹스럽네요. 이거 마치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말이죠. 네. 있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 네. 답안지부터 나눠주고 네. 잘못 나눠줬네 해가지고 답안지를 다 회수한 다음에 네, 1교시 문제를 내주던 그런 분위기가 연상됩니다. 자, 유재일의 밝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일단 오늘은 SCM이라는 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저도 네, 요새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공급망 관리. 관리. 그래요. 그러니까 SCM이 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네. 공급, 체인. 네.
예. 체인, 우리가 체인점 할 때 지금 연결되어 있다 이 체인의 네. 매니지먼트, 관리, 그래서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생산, 유통 그게 다 공급망인데 예. 부품 조달. 지금 이게 지금 SCM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일본이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원자재가 안 온다는 건 예. SCM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네. 되는 거겠죠. 이게 뭐 의미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SCM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통상 이제 동네 편의점, 그렇죠. 편의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연결돼 있는 거죠. 편의점에서 상품을 각 편의점에다가 네, 배송을 해주고 판매를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 물류센터라는 것도 있는 거고, 예. 뭐 배송 시스템도 다 있는 건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국산화, 뭐 이게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물건 하나 들어가는데 부품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뭐 일본이 어떻게 공급하나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돼서 따라가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포토레지스트가 뭐예요? 포토레지스트가 그러니까 거기다 그 웨이퍼에다 발라서 감광액이라고 하죠. 선 그리게 되는. 네. 거기다 빛을 쪼이면 이렇게 우리가 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이게 포토레지스트에서 그냥 빛으로 예. 그거를 그 반도체 기판을 그리는데 빛으로. 네, 그때 칠하는 감광액 오. 그런 걸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국산화와 관련돼서 동진 세미캠에서 이거를 국산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주목을 받는데 동진 세미캠이. 네네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또 포토 레지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어디서 수입하냐를 봤는데 이것도 또 일본에서 수입해요. 일본에서 수입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포토 레지스트를 국산화하려고 하면 또 포토 레지스트의 원료도 국산화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게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봤더니 료요 트레이딩이에요. 네. 근데 이 료요 트레이딩이 음. 미쯔비시 화학 계열이네.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유, 참.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해서 미쯔비시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미쯔비시가 이제 전범 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지금 봤더니 미쯔비시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7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7천억 엔 정도. 그래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미쯔비시가 지금 뭐하고 돈 벌지 했더니 미쯔비시에서 제일 돈을 크게 버는 회사는 파이낸셜입니다. 금융업. 오. 미국, 그러니까 일본 그 흑자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1위 업체가 토요타고요. 네네. 2위가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MUFG로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미쯔비시 자동차가 시가총액이 7조인데 이 MUFG 시가총액이 92조고요. 이 회사 영업이익이 17조 원 정도인데 자산이요. 3,000조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은행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커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이제 자산도 국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미쯔비시 입장에서는 계열사 중에서 로요 트레이딩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한다고 해도 네. 금융업과 이 로요 트레이딩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금융업을 선택을 하겠죠. 주력이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 자체가 주력이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게 이런 회사가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네. 일단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돈 많네. 네. 미쓰비시 돈 많아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예. 미쯔비시가 전범 기업으로요. 네. 우리나라한테만 죄를 졌을까요? 아니죠. 중국한테도. 중국한테도 지고 기타 예. 등등 했죠. 근데 중국에서 2016년에 네. 일본이 징용자 3,600명 가량을 네. 그 배상을 하는데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또 기금을 취합니다. 기금. 기금 방식으로. 기금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전범 기업으로 인증받지 않으면서 돈은 주겠다. 합의금조로 네, 이렇게 기금 마련을 해준다.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율로 따졌을 때 1,600만 원 정도. 그래서 1인당 1,600만 원에서 3,650명 이 정도 근처에서 네. 이걸 배상을 하는 걸로 2016년 기금을 만들어서 중국하고 그런 문제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우리는 1억이잖아요, 판결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의 법원에서 판결을 했죠. 네. 그리고 액수도 우리가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자산을요, 압류를 했죠. 예. 이 방식을 하게 되면 중국이 만약에 이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한국 하던 식으로. 중국 법원이 개인 청구권을 판결을 하고 보상을 일본의 대자산을 압류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개인 청구권에서 아시아 국가들 일본한테 피해를 받았던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일본 어떻게 될까요? 대외 자산이 압류가 타격을 받는 거죠. 중국은 한국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에도 10만, 난징 대학살까지? 10만에서 30만 설이 있죠. 그러니까 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면 예. 일본이 의견에 따라서 그러니까 숫자도 중국은 숫자가 이제 그 집계가 안 됩니다. 워낙에 거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범죄로 죽인 사람의 숫자가 1,500만 명이라는 설까지 있으니까. 그래요. 대학살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그 포로를 안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포로를 잡고 해야 되는데 포로를 안 잡고 그냥 민사 작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전쟁 때. 그럼 민사 작전을 하기 싫어서 사람들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은 도저히 일본이 전쟁 범죄를 중국한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는지도 집계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간토 대지진 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뭐 그렇죠. 방화를 저질렀다느니 뭐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느니 이런 누명을 쓰고 뭐 학살당했어요. 이분들의 또 이런 그 정말 부당한 이런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배상금을 받아낸다면은 줄 수 있겠네. 돈 많으니까. 일본은 경기를 일으키겠죠. 뭐 경신참변 얘기나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저번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얘기도 했지만 일본이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얘네들 돈 없으니까 좀 봐줘.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액 대비 일본이 보상한 액수는 적은데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개인 청구권을 기반으로 해서 판결이 나오고 대외 자산을 압류를 하게 된다면 일본으로서는 경기를 일으킬 일이죠. 잘하니까 이런 한국하고 중국한테 사과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없던 일처럼. 아니면 돈 조금 주고 대충 넘어가려고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했었던 한일 협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최소한 자기네들이 생색을 내고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지 개인 청구권으로 접근하면 일본은 난감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허를 오늘 알려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이 뭐죠? 정답이 전범기업이었나요? 그리고 또 강제 노역, 강제징용. 자,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최성우님, 정답 강제 전범기업. 이거 맞췄다고 해줘야겠네요. 이건 뭐 아주 뭐 오늘은 어지간하다. 정답을 뭐 어지간하면 다 딩동댕하겠습니다. 휴가도 없이 일하는 나는 마치 강제 노역을 당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1911번 쓰시는 분 정답 강제 노역 맞히셨고, 자 그리고 조진호님 오늘 퀴즈 정답은 2개네요. 강제 노역과 전범기업 맞히셨습니다. 3231번 쓰시는 분 정답 방송사고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박흥배님 강제 노역을 자행한 전범기업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또한 배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상진님 1번 기업. 네 오늘 다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전국 노래 잘하. 정답이었습니다. 예, 전국에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기 유재일의 밝히기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2012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다음 그 후 판결을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6년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신일 철죽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한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작년 11월에 승소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승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할아버지들의 목숨이 달린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억장이 무너졌다던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김세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작년 10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판결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 법원에 이 강제 징용을 했던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에서 진행된 재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패소가 확정됐고 한국에서도 1심, 2심에서 패소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13년 피해자 한 명당 위자료 1억 원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범기업 측이 상고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그로부터 5년 뒤 양승태 사법부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리고 나서 대법원이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21년에 걸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기간이 이렇게 길었어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님들도 여러분이 거쳐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세은 변호사님은 언제부터 이 소송 맡으셨어요? 네, 저는 2017년부터 소송을 맡았고요. 97년부터 2003년까지는 일본에 계시는 일본 변호사님들이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군요. 2005년부터 시작된 이제 한국에서의 소송도 여러 변호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지금 이제 사회적 참사위원회에 가 계시는 장완익 변호사님이 맡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네, 법리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말이죠. 당연하지 못했던 그 사법부 환경 때문에 참 어이없어 하신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2018년 대법원 판결 때 좀 걱정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사건이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발표도 있었고 혹시라도 뭔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지을 당시 그 당시 판결의 요지 그리고 어떤 법리가 적용됐는지 다시 한번 좀 쉽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이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되어 있고 이것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요. 그 청구권 협정 문제가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 중에 더 좀 의미를 두고 싶은 부분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 일본은 한 번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판결이나 법률이 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건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예, 그런 논리로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그 기존의 판결들을 다 뒤집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게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신일철주금 같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배상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지요? 저희가 판결 이후에 이 배상뿐만 아니라 이제 판결을 받으신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피해를 받으신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 요청들을 좀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한테요? 네,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이제 협의 요청들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 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재판과 배상 절차가 길어질수록 당사자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일도 많을 텐데 살아계시는 동안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돌아가시면은 이 배상이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 전범 기업들이? 두 번째 질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살아 계시는 동안 배상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네. 피해자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분들이 이어서 아.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고령이시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사과받고 싶고 배상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판결을 받아서 네. 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절차에 나아가서 네.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직 판결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이런 사법적인 절차는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 않고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강제로 어떻게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미쓰비시를 비롯한 이런 전범 기업들 국내 자산을 압류를 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네. 판결에 근거해서 네. 신일차 주금이든 미쓰비시 중공업이든 후지쿠시든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신일철 주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압류나 현금화 절차가 그것보다 좀 더 일찍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네, 지난 5월 1일에 이제 매각 명령 신청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네. 이렇게 주식을 다른 곳에 팔지 못하도록 좀 압류라는 것을 통해서 꽉 붙잡아 놓은 다음에 네, 이걸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했고요. 네. 이 절차가 끝나면 이제 피해자들은 현금으로 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판결이 있으신 분들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이분들은 네. 아주 소수에 불과해서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유, 그럼요. 예. 4명으로 시작한 강제징용 판결이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당연한 정당한 배상과 사과를 받을 수 있으려면 또 이렇게 지루한 또 고통스러운 그런 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네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확인이 되고 피해자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네. 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빠른 일본 기업과의 협의 등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배상을 받게 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분 정도만 지금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그분은 최근에 이 판결로 인한 그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7월 초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7월 초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셔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새벽에 아이고. 기차 타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설명해 드렸을 때, 개인으로서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배상금도 지급받고 사과받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이제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해 주신 김세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제징용 배상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였습니다. 6시 38분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여름 휴가철 기간과 월요일 퇴근길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밀리는데요. 돌발 상황 영향받는 곳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43번 국도 세종에서 평택 방향 아산시 송용 2교 100m 목간 지점 3차로에서는 화물차끼리 추도로 화물차에 화재가 났는데요. 진화 작업은 끝났지만 처리 작업하면서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있으니 미리 우회를 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함안 부근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부근 1km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하고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사이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영남권 동대구 분기점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1km 구간에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전에는 수도권 한남에서 반포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 부근과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 정체고요. 불암산 터널에서 난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퇴계연나들목에서 별내나들목까지 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일산에서 자유로, 김포에서 송내, 조남 분기점 일대로 답답한 하늘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암터널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방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7말 8초입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됐는데 우리 박시영 대표님 어떻게 휴가 계획 있으세요? 네, 한 3일 동안 간단히 갔다 오려고요. 네. 아직 다녀오신 게 아니군요. 네, 8월 중순에. 네,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냥 호텔에. 호텔에. 호캉스. 요즘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디 네. 멀리 안 가고 네. 또 좋은 호텔에서 또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예. 자, 우리 정의당 쪽에서는 보니까 이번에 휴가를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상무위 하면서 예. 당대표께서 네. 선도하셔서 휴가 반납하고 지금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처하자. 라고 결정을 해서요.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공적인 유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적인 아마 유감까지. 저 심상정 대표께서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자, 7말 8초 본격적인 휴가 시즌. 정치 하한기여야 하는데 뭐 또 오늘 그 여야 원내 3당에서는 또 임시국회를 또 합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네. 자, 그런데 왠지 좀 방탄국회 같다는 느낌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네. 일단 한국당의 지지도가 최근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일 감정 때문일까요? 왜 요즘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갑자기? 한 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일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친일 프레임이 작동된 측면이 하나 있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네. 자꾸 어깃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추경을 계속 지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부의 발목 잡기로 나선다. 너무 그런 인상을 많이 심어줬고요. 세 번째로는 당내 문제인데 요즘에 친박 인사들을 우대하고 또 박순자 의원의 문제 등 리더십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내 대외적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지도도 떨어지고 황교안 대표도 비호감도가 좀 올라가는 어려운 환경에 좀 처해 있죠. 근데 한국당 내에서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
자꾸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국당한테 그걸 더 씌우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아니 문제 제기를. 그러면은 친일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으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저런 이 불합리한 수출 규제 조치가 나왔을 때 일본 정부나 아베 내각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현 정부나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서 자꾸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선우가 없는 거 아니냐.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이런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거고 그게 직접적으로는 지금 여론 조사 결과에 반영이 돼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요. 예. 한마디만 더 최근에 그 방미했지 않습니까? 여야 의원들이 네. 거기에 이제 한국당 의원들 김세현 의원 등등 포함돼 있었습니다. 갔었죠. 네. 바른미래당 의원도 포함돼 있고 민주당 정세균 전 의장을 필두로 해서 갔는데 그 당 이번에 이제 방미하면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냈어요. 똘똘 뭉쳐서 네. 일본 의원들을 상대로 네. 이런 모습에 이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런 어떤 대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좀 대처하면 국민들이 다시 지지할 겁니다. 네. 아, 그래요. 그 참 왜 이런 프레임이 그 더 씌워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도리어서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예. 자, 근데 그래서 친일 프레임을 뒤엎기 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일파 우선은 민주당이 더 많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근데 봐야 그런 될까요? 식의 논쟁이 결코 한국당에게 유리하지 않고 한국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뭐 이승만, 박정희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때문에 그 국민들 보기에 뭐 그런 주장은 좀 억지스러운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런 식의 억지스러운 논란을 만들 게 아니고 지금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 대응 전략이나 기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방식의 친일 논란은 그건 너무 유치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더욱이 조금 의아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일 이미지가 가장 그 강하게 국민들한테 박혀 있는 의원인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말씀 하시니까 국민들이 볼 땐 갸우뚱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마디로 지지율 오르고 있습니다. 저 최근 데이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데이터는 갤럽 조사 거를 가져왔는데요. 갤럽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48%,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42%, 네. 어느 쪽도 아니다. 중간이죠. 네. 그게 5%로 조사됐습니다. 네, 네, 네. 자, 그 정당 지지율은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9%, 자유한국당이 19%, 오, 10%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9%, 무당파가 무당층이 26%로 조사됐습니다. 예, 한때 저기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추월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죠. 그 탄핵 직후에 한참 자유한국당이 바닥칠 그래서 때. 제1야당이라고. 네, 제1야당까지 갔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반성하시고 휴가도 예, 반납했는데 예, 열심히 반성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 보니까 좀 눈에 띄는 점이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이후에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가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주에 비해서 12%가 올라갔어요. 예, 예. 그 사실 지금 외교적 해법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외교적 해법이 지금 열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기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는 공감대가 큰 거예요. 네네. 당장의 뭐 구체적인 그 해결 방법이 열리지 않더라도 일본이 저렇게 억지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수세적인 자세로 나가거나 내지는 뭐 우리가 해법이랍시고 뭔가 종래의 원칙을 깨는 이런 방안을 만드는 거에 국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선거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 투표 의향을 네. 파악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갤럽 조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41%, 자유한국당 19%, 네.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거의 민주평화당 비슷하네요. 정당 지지율하고.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1%, 우리공화당 1%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출범 후 지금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번 조사에서도 재밌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부동층이요. 21%가 나왔는데
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총선에 어떤 정당에 투표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층, 그러니까 무당파라고 흔히 얘기하는 무당층에서 15%가 나왔고요. 자유한국당 8%, 정의당 5%, 바른미래당 4%, 민주평화당 2%, 우리공화당 1%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네. 진보 쪽의 정당이 22%, 중도 보수 쪽의 정당을 합산하면 13%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 대비 지난달에는 진보가 20%, 중도 보수 합한 게 19% 엇비슷했는데 진보 쪽으로 좀 부동층이 이 무당파 성격을 가진 이 부동층들이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어떤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의 이런 어떤 이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서 형성된 여론의 추이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앞으로 넘어야 산이 많죠. 네, 이거는 뭐 지금 미지수죠. 예측한다는 거는 좀 섣부르다. 내일 당장 총선을 할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흐름 여론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본다는 차원에서나 유의미하지 뭐 내년 총선 4월 15일에도 이 결과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이거는 뭐 무리한 예측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당장 지금의 여론 흐름이 내년 네. 총선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고민이 그렇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이 국면이 지나더라도 과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아까 이제 박시영 대표가 리더십 말씀을 하셨는데 네. 황교안, 나경원 네. 이 두 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당 안팎의 그런 우려 내지는 의구심 이게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이제 이 정치라는 게 굉장히 고차방 정식입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나경원 두 분이 이런 전국 변화에 대응하는 걸 보면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현 정부 발목 잡기 내지는 비판을 위한 비판 여기에 과하게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층이나 이런 이제 국민들이 그 바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고 네. 지나치게 단순하게 전국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대로면 이제 무난하게 지는 길로 간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의 요소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비대위 체제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대위라고 하면은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더 이상 이 총선 때 발동될 수 없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측면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이게 이제 공천이라는 상황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육참골단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본인 손에 피 묻히기보다는 네. 비대위라는 체제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김종인 비대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황교안, 나경원 이 리더십이 흔들려서 네. 비대위로 가는 길도 있지만 어쩌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이 비대위를 만들어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총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문 연대를 잘 하면 네. 총선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낙관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비관론에 있다면 여러 가지 이제 모색을 해볼 텐데 예를 들면 비대위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해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만약에 현역 의원들을 상당히 물갈이를 세게 한다. 이러면 당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갈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총선을 돌파하려면. 근데 내부에서 그렇게 긴장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반문 연대만 잘하면 바른미래당 쪽과 우리공화당 쪽을 잘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해볼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뭐 비대위가 뜬다든가 새로운 리더십이 뭐 예를 들면 대체로 나올 가능성은 그닥 크지 않다. 상당히가 그냥 황교안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비대위 체제가 된다면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영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약발 끝났죠 이제. 뭐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만났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근데 뭐 더 이상 이 김종인 이 말하자면 용병이죠. 네. 이게 가능할지는 저는 의문이고. 그분이 어디 그 인적상 기재할 때 직업 비대위원장 이렇게 적었다는 비대위원장이 직업이다. 농담입니다. 네. 그건 농담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이 상황이
좀 지속되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하고 네.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여러 가지 고민이 커질 겁니다. 이게 이제 공학적인 구도의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박시영 대표가 얘기했듯이 네. 반문여대를 잘 형성하면 해볼 만한 총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쨌든 당내 리더십이 작동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 당내 리더십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반문연대조차도 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 가지 당내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공화당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1%.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각각 3%를 기록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그 태극기 부대가 계속 시위를 많이 하고 있고 광화문에서 지금 천막당사 농성 중이기도 하고 앞에서 이제 마이크 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의 지지세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노리는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이죠. 이게 결국 저는 우리 공화당과의 한국당의 통합 연대의 변수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될 거냐, 과연 이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과의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과의 일부 세력이 뛰쳐나와서 만약에 통합이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그걸 과연 우리 공화당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넘어야 할 산이 있겠죠. 네.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의 박맹우 사무총장하고 울산시장이었던 분이에요. 우리 공화당 홍문정 대표가 만났다는 사실을 예. 우리 공화당 측에서 흘렸어요. 선거연대를 논의했다. 근데 뭐 선거연대를 논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공화당 쪽이 그걸 흘리는 걸로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대가 됐든 아니면 한국당과의 통합이 됐든 그 레버리지를 세게 쌓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당으로 하여금 지금 이제 앞서 박시영 대표가 얘기하셨던 대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아닌 네.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현재 우리 공화당의 최대의 목표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연대가 가시화되면, 만약에 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선거 연대가 가시화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냐면 네. 한국당에서 공천이 위험한 현역들은 대거 우리 공화당 오라는 그게 손짓입니다. 왜냐하면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오면 네. 한국당에서 우리 공화당의 현역들 몇 석은 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구를.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인데요. 2019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조사원 면접 인터뷰였고요.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이고요. 응답률은 15%였습니다. 자, 이종두님, 자유한국당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국민들은 실상을 압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는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일본과 부딪혀 싸우는 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대근님, 이현주 의원 영입 전쟁이 있는 건 아닙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요. 한국당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결국 몸짓을 좀 키운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이 우리 공화당 쪽에 기울면 바른미래당이 또 활동할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이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당이랑 통합을 모색해 보기도 어렵고 네.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자강하겠다는 의지가 당내에 있어 보이지 않고 네. 결국에 지금 그렇다 그래서 당내에 서로 다른 한 지붕 두 가족이 깨지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